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의 최문정 교수라고 합니다. 발표할 주제는 사회복지가 인공지능을 만났을 때예요. 근데 오늘 주제가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아마 앞교시에서 인공지능에 관련된 많은 것들을 배워서 아마 지금쯤에 인공지능에 대해 굉장히 더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번 강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이러한 첨단 기술이 공공 영역,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회복지 분야에 들어왔을 때는 과연 어떤 고민들을 하고 어떤 실천들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제 슬라이드로 제가 그 포함한 이 그림은 그 유엔에 있는 그 벽화인데요. 제가 학생들 이제 유엔에서 잠깐 일한 적이 있었는데 그 뉴욕에 있는 그 유엔 헤드쿼터를 가면은 사람들이 보통 뉴스에서는 그 안보리라고 하는 그 안전보장 그런 그 위원회만 많이 나오는데 사실 유엔 건물에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 유엔이 생긴 그 배경 자체가 이제 세계대전이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런 일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 간의 소통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유엔이 세워졌고, 그리고 유엔 안에는 현대 미술의 거장이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그 평화라던가 아니면은 협력이라던가 소통을 주제로 하는 예술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당시에 인턴이었으니까 항상 바쁘게 그 여기저기 부서를 막 돌아다니면서 건물들을 많이 다녔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건물들 보면 뭐 좀 유명한 그 작품 중에 하나가 뭐 총 끝을 이렇게 묶은, 아마 TV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 이제 조각품들도 있는데, 이 작품 앞은 항상 지나면서도 이렇게 관심을 많이 안 두다가 나중에 이제 그 다 끝나고 한참 지난 뒤에야 되게 오랫동안 생각이 남더라고요. 근데 이 작품을 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인종이 다양해요. 그렇죠? 자세히 보면은 피부색도 다 다르고 종교도 다 다르죠. 입고 있는 옷도 굉장히 다르고 또 어떤가요?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전체적으로 표정이 어두워요. 그리고 뭔가를 굉장히 간절히 기원하는 것 같고 서로 눈을 마주치고 있지는 않지만 한쪽을 보고 있죠. 그리고 성별도 그리고 나이도 다 다릅니다. 근데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다른 사람한테 대접받고 싶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대접해라,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현대 그 미술가 중에서 그 미국인 그 아티스트가 그 만든 작품인데 2만 3,023만 개인가 2만 3천 개 그 타일로 만들어진 모자이크로 만든 벽화거든요. 근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처지에 대해 생각하는 거, 다른 사람 입장에 대해 생각하는 거, 그것이 주는 메시지인데요. 그 요즘 우리나라에도 고민이 많잖아요. 지금 이제 OECD 국가고 경제 대국으로 많이 발전을 했고, 근데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 고민이 많은데, 이제 저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그 국가의 품위는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을 어떻게 사회에서 보호하는가, 보장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국가의 품위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카이스트에서 왔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카이스트 사회복지 대체 무슨 상관이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오늘 그 학생들이 있으니까 잠깐 제 그 전공 이야기라면, 저는 고등학교 때 과학자가 꿈이었어요. 실제로 과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실험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뭐 과학 전람회 뭐 이런 데도 나가고 발명대회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과학을, 특히 화학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가서 무엇을 공부할까 했는데 사실 고등학교 때는 과학하고 공학하고 차이를 잘 몰랐었거든요. 이제 뭐 인문사회라고 해도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차이를 아마 중고등학교 때는 배우긴 하지만 잘 몰랐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결국 이제 과학이나 공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했었는데, 당시에 그때가 이제 제가 98학번인데 90년대 말에 막 IT 열풍이 막 있었거든요. 뭐 인터넷과 인터넷 그런 것들이 이제 인터넷 첫 번째 교육 세대인데, 그래서 IT가 막 붐이었는데 그때 저희 가족들이 다 이공계거든요. 근데 가족들 얘기로는 이제는 BT의 세계가 올 거라,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제는 신약을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 생화학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도 그걸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사실 생화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학부에서. 근데 대학교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사실은 거의 내 바운더리가 학교집, 학원 뭐 이 정도잖아요. 근데 대학에 가면 우선은 아무도 내가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관심도 없고, 내가 굉장히 많은 자유를 가지고 사실 혼자 배낭여행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근데 세상을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니까 분자 레벨보다는 사람이 훨씬 흥미로운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생각했던 과학이란 거는 굉장히 가자마자 막 그 뉴스에 나오는 그런 창의적인 과학을 막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수련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춤 동아리도 있을 수 있지만 그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춤 되게 잘 추는 거 보면 바로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굉장히 반복되는 그 동작을 엄청나게 많이 연습을 해야지 그다음에 창의적인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대학 때 어떤 전공을 다시 바꿀까. 그래서 결국 생화학을 이제 공부를 하기는 했는데 부전공으로 경영학을 했었어요. 근데 경영학은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비즈니스 스쿨이죠. 비즈니스 스쿨인데 약간 회의가 좀 많았다고 할까요? 내가 이걸 계속 공부해서 뭐 사업을 하거나 뭐 회사에 들어가거나 뭐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서 이제 so what 퀘스천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 굉장히 많이 했던 고민은 좀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사회가 되면 어떨까? 그런데 내가 어떤 기여를 하면 어떨까? 공공 영역에서 좀 일해보는 건 어떨까? 뭐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국제 자원봉사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대학 때.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사회복지학 전공하는 그 학생들을 만났고 저한테는 너무 신선했습니다. 제가 사실 태어나서 문과 사람을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었는데 대학 때도 뭐 지금도 사실 학부 들어가면 요즘 워낙 또 융합 교육이 많아서 그 예전보다 공부량이 훨씬 많거든요. 대학에 가면 이제 고등학교가 끝나면 아 이제 자유다. 이제 난 대학에서 모든 걸 놀겠다 했지만 사실 예전보다 공부량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기초를 배우더라도 예전에 뭐 물리만 했으면 되거나 화학만 했으면 되는데 지금은 물리, 화학, 미분적분, 뭐 수학 뭐 이거 쫙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다음 단계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는 그 대학 때는 다른 과목을 막 탐구할 만큼의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학년이 올라가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회복지학을 석사, 박사까지 했습니다. 근데 사회복지학에서도 이제 노년학이라고 하는 이제 그 사회 전체가 그 노인이 많아지고 또 인간이 오래 살게 되면서 오게 되는 여러 사회 문제들 거기 이제 기술이 만났을 때 이슈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박사를 받고 이제 미국에서 교수를 하다가 카이스트에 왔는데요. 그래서 카이스트 상상하면 뭐 휴보도 떠오르고 막 로봇 아니면 뭐 최첨단 기술, 최첨단 과학, 뭐 노벨상 뭐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를 텐데 사실상 카이스트는 정말 과학기술의 요람인데 저는 거기서 하는 역할이 휴머나이즈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과학기술정책대학원 대학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저희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은 그 아시아 최초로 이제 과학기술 분야의 최초의 정책대학원으로 설립이 됐고요. 지금 세워진 지 한 1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시아권에서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 이제 교수진이 다양하다 보니까 저희 대학원에는 철학자도 계시고 이제 그 과학사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치학자도 계시고 뭐 퍼블릭 팔러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다양한 학문을 이제 모아서 과학기술정책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만들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우리가 지향하는 건 뭐냐, 우리의 미션은 무엇이냐. 근데 결국 정책은 이제 비즈니스 스쿨이랑 좀 다른 거는 공공 정책이거든요. 퍼블릭 굿, 우리 사회에서 좋은 어떤 그러한 지도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우리가 과연 테크놀로지, 사이언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성, 그러니까 휴머나이즈 테크놀로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 결론을 내려서 저희 미션 스테이트먼트에 있거든요. 사실상 저희 연구실이 하는 역할도 대부분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원을 보시면 이제 궁극적으로 고민하는 게 지속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사실은 저는 인구 고령화가 이 정도까지 빨리 올지 몰랐거든요. 제가 이 노년학 제론톨러지라는 학문을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젊은 국가였어요. 사실 지금도 젊은 국가에 속하긴 해요. 근데 이제 급격하게 고령화되면서 팬데믹 영향이 좀 컸죠. 그러면서 이제 그 출생률이 이제 낮아지고 그러면서 내년에 이제 20%가 초고령 사회거든요. 초고령 사회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도 너무너무 모든 것들이 빨리 급진적으로 변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기술들 그 AI 이야기는 사실 너무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우리가 확 체감하는 아 정말 AI가 내 삶을 바꾸겠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챗 GPT 같이 제너레이티브 AI 서비스가 나오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사회 정의에 대한 이슈를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연구실은 그 2014년 한 10년 전부터 시작을 했고요. 인구 고령화와 신기술의 등장으로 사회 문제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정책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에비던스 베이스드 팔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이제 고등학교에 있으면 여러 가지 제도가 있잖아요. 몇 시까지 오고 뭐 몇 시에 뭘 하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규정은 뭐고 제도는 뭐고 근데 그런 것들을 만든 데 있어서 그냥 왠지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뭐 몇 명이 생각해 보니 이게 맞는 이게 아니라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저희는 이제 그 가치를 기반으로 제안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제가 맡고 있는 과목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과학기술, 그러니까 기술 테크놀로지 앤 소셜 저스티스, 기술과 사회정의, 아니면 QLT라고 해서 이제 주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기술, 그리고 이제 measuring unmeasurable things는 보통 사람들이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얼마나 많은 평가를 받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뭐 무슨 과목 무슨 과목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직장을 하면 이 사람이 얼마만큼 자기 역할을 잘하는가 끊임없이 평가를 하는데, 근데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디지털 격차 이야기를 하니까 뭐 디지털 배움터라고 정부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근데 보통 효과를 측정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대부분은 그 수업을 들은 사람 숫자 뭐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궁극적으로 중요한 거는 측정할 수 없는 걸 측정한다. unmeasurable things를 측정한다는 개념에서,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이제 박사과정 학생들이 도전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측정할 수 없는 거, 뭐 흔히 얘기하는 해피니스 스터디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행복학 뭐 이런 것처럼 측정할 수 없는 것들 측정해보는 그런 거에 도전을 하고 자기만의 스케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보통 화학에서는 이제 뭐 여러분들도 많이 봤지만 이제 주기율표 외우잖아요. 거기서 뭐 원소 같은 거를 발견하면 자기 이름을 막 붙이기도 하는데, 스케일 역시도 사회과학에서는 뭐 유명한 게 UCLA 로니니스 스케일, 이런 예전에는 이제 우울함과 외로움이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 정신과학 쪽에 있는 그 학자들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이라는 건 사실 우울한 거랑 되게 다르거든요. 그걸 이제 UCLA에 있는 학자들이 만들어서 UCLA 로니스 스케일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연구실에서도 그리고 저희 대학원에서도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수업 중에 이제 하나가 이거 되게 좋네요. QLT 수업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시스티브 테크놀로지하고도 좀 상관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기술인데요. 사실 카이스트가 굉장히 과학고랑 영재고 학생들이 많아요. 상당수가 이제 그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항상 기숙사 생활을 하고 이제 나이도 어리고, 이래서 노인에 대한 삶을 이해시키는데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그 노인으로서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시작한 게 이거입니다. 그 노화 체험 실험이라고, 우리 그 졸업생인데 이제는 이 학생이 이제 지금 입고 있죠. 이게 그 에이지 숫이라고 그래서 요거를 입으면은 갑자기 80대가 됩니다. 이제 젊은 학생인데 예를 들어서 안경은 두 가지가 있어서 이제 그 녹내장하고 백내장 안경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이제 생기는 많은 질환인데, 백내장은 좀 뿌옇게 보내고 녹내장은 이제 신경성 진화라서 터널 비전이라고 해서 주변이 좀 안 보이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몸이 이제 무거워지니까 추를 달고, 그리고 손에 감각이 무뎌져서 장갑을 끼고,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귀마개를 하고. 근데 이게 사실은 오래된 실험이긴 해요. 그러니까 서구에서는 굉장히 많이 하고 실제로 뭐 제론탈러지가 굉장히 발달된 대학에서 아예 건물이 있거든요. 이 에이지수타는 그래서 가서 이제 정말 한 코스를 돌고 오는, 거기서 하는 거는 보통은 이런 거를 착용하고 일상생활에서 하는 거, 뭐 예를 들어 빨래 널기 뭐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노화가 됐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겪는 건데, 근데 저희는 이제 디지털 쪽을 하다 보니까 이 에이지 숫을 입고 학생들한테 뭐 이메일 보내기, 카카오톡 보내기 뭐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하거든요. 그럼 얼마나 그게 어려운지를 많이 깨닫고 있어요. 제가 잠깐 요거 유튜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켜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입게 되면은 80세가 되는 이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럼 무릎이 잘 펴지지가 않기 때문에 약간 꾸부정하게 되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지팡이 같은 보조기가 필요하고요. 일상생활을 하려면 사실 ATM 기계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ATM 기계를 써보기도 하고, 뭐 재난과 관련된 것들을 정보를 받기도 하고, 이러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전혀 불편함이 없던 것들이 에이지숫을 입고 나면은 굉장히 다른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애의 사회적 모델이라고 하는데, 장애는 개인의 특성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만든 거다라는 그러한 이론이거든요. 실제로 이 수업을 하고 나면 학생들이 되게 다양한 반응을 보내요. 어떤 학생들은 이제 장애나 노화를 극복하고 하려고 했던 걸 다 해내는 학생들이 있고, 근데 아무래도 많이 몸이 불편해지고, 특히나 이제 눈이 잘 안 보이면 층계도 되게 어려워지고,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실제로 우리 조교인데 지금 변호사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이 오학준 그 졸업생은 이 실험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특히 이 자판기에서 자기는 한 번도 자판기가 이렇게 이상한 디자인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돈을 넣으면 허리를 구부려서 밑에서 꺼내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디자인을 안 해도 되거든요. 넣었을 때 바로 앞에서 꺼낼 수 있게도 디자인할 수 있는데 우리는 무의식 중에 우리가 비장애인이거나 아니면은 고령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식이 되게 적은 거죠. 네, 다시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학기에 사실 어제도 수업을 하다 왔는데 이번 학기에 제가 하고 있는 수업은 인공지능 전문가인 이제 오해영 교수님 그리고 이제 법학자이신 그 김병필 교수님하고 셋이서 같이 AI와 사회적 역량이라는 수업을 카이스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학부생하고 석사생들이 많이 듣고 있는데 오늘 이 강연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서 근데 저희가 이 수업을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번 학기에 또 내용을 많이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AI가 너무 빨리 변해서 작년에 했던 내용을 올해 하기에는 또 내용이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커리큘럼 자체가 4가지의 AI 주요 그 기술에 대해서 이제 그 AI 전문가 입장에서 법학 전문가 입장에서 그리고 사회과학 전문가, 정책 전문가 입장에서 저희가 돌아가면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측면을 논의를 하고 학생들이 토론식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학기에 저희가 다루고 있는 거는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서 LLM 그 얘기하는 챗 GPT 같은 그런 모델 그리고 올해 이제 또 더 중요해지고 있는 멀티 모델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좀 이따 후반에 얘기할 이제 ADM이라고 그래서 Automated Decision Making이거든요. 자동화된 결정.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라서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 여기 오는데 이게 선발되는데 예를 들어 오늘 150명 왔다고 들었는데요. 1,500명이 지원하면 10명 중에 1명을 뽑아야 되잖아요. 엄청난 일이거든요. 사실은 누군가를 평가하고 선정하는 게 그러면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럼 이거를 자동화해야겠다. 작년에 와서 이렇게 졸지도 않고 눈을 또랑또랑한 학생들을 이제 찾아내서 그 학생 프로필하고 제일 비슷한 사람을 그 머신러닝으로 찾아내는 거죠. 그렇게 선발을 하는 약간 그런 것들을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지금 이제 굉장히 자동화된 결정들 선택 입시 그리고 아니면 재범 그리고 나중에 아동 학대 뭐 이런 부분까지 다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나중에 이제 할 거고 이제 마지막이 autonomous driving 그래서 자율주행 실제로 자율주행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어서 그거와 관련된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시 그 복지국가 이야기로 넘어가서 아마 각 세대별로 이제 그 미션이 있을 거예요. 지금 고등학생들은 몇 년생인가요? 예? 07년생이에요. 그렇군요. 07년생들 지금 07년생들이 이제 대학에 가고 아니면은 자기가 원하는 어떤 꿈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면 막 그 세대가 풀어야 될 사회 문제가 있어요. 예전에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에 갈 때는 당시에 복지국가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세대 이전에는 그 산업화 세대, 흔히 얘기하는 지금 노인분들의 산업화 세대는 한국이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모두가 굶주리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던 많은 그 사회 변화들이 경제 성장이 너무 중요했고 사실은 카이스트의 배경도 1971년에 그 정부 중심으로 카이스트랑 KDI가 생겼죠. 이제 경제 원동력으로 경제학 정책과 그리고 이제 국가 과학 기술 그렇게 된 게 이제 그 산업화 세대라면 그 다음은 흔히 얘기하는 586 세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민주화 세대죠. 당시에는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는데 권력이 특정 계층에만 있기 때문에 민주화 사회를 이루자.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또 혼돈의 시절이었고 그 다음의 세대가 저희인데 저희 때에는 복지국가가 너무 화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경제 성장도 이루었는데 우리가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많은 사람들이 더 포용적이고 사회 보장이 있고 왜냐하면 당시에는 연금도 제대로 지금도 뭐 연금이 아직 성숙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은퇴하면 정말로 이제 그 돈을 벌 수 없는 약간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세대 때 이제 복지국가가 너무 중요한 화두여서 당시 이제 TV만 틀면은 뭐 요즘은 EBS 잘 안 보죠. 그때는 별 채널이 몇 개 없어서 EBS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EBS를 딱 키면은
이제 그 되게 막 북유럽 사람들 뭐 덴마크 뭐 맨날 항상 행복지수 1위 나오는 그런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막 행복한 모습으로 나오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저런 사회를 이룰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고민이 돼서 당시에 그런 그 학문이 많이 발달을 했는데 근데 위기가 있었죠. 왜냐하면 IMF가 오면서 다시 이제 경제가 너무 중요해지는 이슈가 된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한국이 다음 단계에 가야 되는데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사실은 복지국가론보다는 지금은 경제성장 담론이 훨씬 더 강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OECD 국가라던가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이 이룬 국가들은 사회 보장이라던가 사회 시스템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기존에 있었던 전통적인 의미의 국가는 사실은 정부가 굉장히 많은 힘을 갖고 있고 세금을 갖고 있고 모든 많은 힘들이 국가에 머물러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 한동안 뭐 세계화라는 얘기도 글로벌라이제이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기업이 너무나 큰 힘을 가지고 있죠.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도 아마 구글도 쓰고 유튜브도 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끊임없이 외국 기업가의 서비스를 쓰는 거잖아요. 더 이상 국가가 아니라 자본이 그 보더를 넘어가기 시작했고 경제 블록이 확대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하나 큰 변화가 이제 경쟁 성장이 둔화되고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위기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연 복지국가를 지금의 세금처럼 유지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나왔던 담론은 합리화와 최신화. 어떻게 하면은 서비스의 질을 떨어지지 않고 더 적은 비용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기존에 못했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럴 때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과학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공공영역에서 이제 과학기술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실 2007년생 뭐 이러면은 2016년에 초등학생이었겠네요. 그렇죠? 예. 초등학교 때 집에 갔다 왔더니 알파고 오늘 몇 대 몇으로 이겼대. 막 그때 저도 이제 카이스트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모이면 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알파고 막 너무너무 놀란 거죠. AI 얘기는 들었지만 AI가 사람을 그것도 우리의 이세돌을 이겨 막 이러면서 이러다가 막 지구가 폭발하는 거 아니겠냐면서 막 그날 굉장히 막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막 동요가 되고 2016년에 굉장한 충격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서울에서 이제 그 디마인드 챌린지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AI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2019년에 이제 정부에서 그 특정 기술에 대해서 제시를 하죠. 사실은 정부가 특정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강국이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아요. 근데 2019년 12월에 이제 IT 강국을 넘어서 AI 강국이 되겠다. 그러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제 3대 분야 9개 전략 100대 실행 과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AI에서 중요한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사람 중심 AI다. 그리고 경제 효과와 함께 삶의 질을 누리겠다. 이 두 가지거든요. 근데 기존에 있었던 거는 굉장히 경제 중심이었다면 이제 삶의 질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해가 지난 다음에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만듭니다. 지금 디지털 권리장전 논의도 있는데 이거 시작이 된 거는 이제 AI가 넘어야 될 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AI가 굉장히 좋은 기술이긴 한데 이게 정말로 잘 쓰이려면 넘어야 될 산 중에 하나가 윤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윤리 기준이 마련됐고 가장 중요한 거는 휴머너티, 인간성이다. 이러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게 2020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전날에 나왔는데 이날 혹시 기억하실 모르겠는데 이루다가 출시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참 아이러닉한데 정부에서는 이제부터 우리는 윤리를 굉장히 중요시해서 이거에 가이드를 제시하겠다라고 했고 같은 날 이루다가 출시가 됐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AI에 관련된 많은 사회적인 영향의 케이스를 할 때 대부분이 다 이제 외국 사례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해외에서는 그 난프라핏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비영리 재단인데 기술을 감시하고 이거를 끊임없이 비판하고 제시하는 그런 기관들이 되게 많은데 한국에는 그런 기구가 굉장히 부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사실 일어난다고 해도 대중이 알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스캐터랩이한 이루다 챗봇이 나왔을 때는 이게 화제가 된 이유는 아마 여러분 세대가 많이 썼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제 10대들이 많이 썼었는데 자꾸 이상한 얘기가 나오니까 너 어디 있어? 그러면 나는 테헤란로 211번지에 있어. 뭐 이렇게 막 나오는 거죠. 너 번호는 뭐예요? 나는 010 블라블라 이렇게 번호가 나오니까 이거 되게 이상한데 하면서 그런 것들이 캡처해서 다니고 이슈가 되면서 이제 이 이슈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과학기술의
장점과 단점을 얘기했을 때 뭐 창과 방패라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보호하려고 하고 윤리적인 것들을 다룬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계속 발전이 돼가면서 이것들의 속도전이 이제 생기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사실은 항상 기술은 프라이빗 섹터에서 나오거든요. 사실 기술이란 것 자체가 부자를 위하게 근본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기술 개발하는 사람이면 이거를 시장화해야 되죠. 누군가는 사줘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 자본이 있는 사람들, 돈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술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들이 값이 싸지면서 확대가 되고 더 많은 사람이 쓸 수 있게 전파되는 게 그것들이 원리거든요. 근데 이러한 AI가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점점 더 공공 영역으로 많이 침투되고 있어요. 디지털화라는 그런 명목하에 공공 영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코로나에 걸렸을 때 당시 2021년에 확진자들이 막 늘어났거든요. 그럼 원래 보건소에서 이제 전화를 해서 오늘 어느님은 몇 도 정도 되시는지 뭐 그 열은 안 나는지 식사는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너무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거죠. 한두 명이 걸린 것도 아니고 정말로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리기 시작하니까 이 노동력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나온 게 이제 SK 텔레콤에서 AI 기반으로 누구 케어콜이라고 해서 이걸 자동화한 거죠. 그래서 음성으로 해서 오늘 열은 어떠세요? 그럼 뭐 37.5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입력이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자동화하는 시스템이 처음 나왔고요. 근데 이런 거랑 비슷한 거에 바탕으로 이번에 네이버에서 케어콜을 출시했습니다. 이제 하이퍼 AI인데 그게 2022년 10월에 나왔거든요. 벌써 한 1년 반이 지났죠. 근데 네이버 케어콜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확대가 됐어요. 사실은 저희가 이 네이버 케어콜 관련돼서 고령자에 대한 인식 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어서 저도 사실은 네이버 케어콜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받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AI라고 하면 전화를 받았을 때 안녕하세요 나는 막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 서비스에서 말하는 것도 그러시군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뭐 밥은 좀 드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힘드시진 않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안부 전화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흥미로운 점 뭐냐면 제가 이제 2014년에 카이스트에 부임을 해서 이제 자원봉사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바로 학교 건너편에 있는 종합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했었는데 그때 제 역할이 안부전화 담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증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대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이렇게 가면 제 이름의 파일이 있어요. 그럼 그걸 딱 꺼내서 전화번호랑 뭐 이렇게 간단한 상황이 져 있으면 그분한테 전화 드려서 뭐 식사는 하셨는지 뭐 밖은 나가셨는지 너무 집에만 혼자 계시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약간 취지 자체는 이제 고독사 예방이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분이 너무 영양 결핍이나 이런 게 있으면 연계해 주는 거를 이제 사회복지사한테 말하는. 근데 제가 하던 역할이 이제 대체가 된 거죠. 이런 케어콜로.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공 영역에서 AI가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 AI가 이제 한국 사회에서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위기 아동이라고 해서 아동 학대 가능성이 높은 가정을 방문해서 이제 그 혹시라도 학대가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AI가 사회에 많이 들어갈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우리 사회는 정말 오래된 문제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문제 역시도 AI가 학습을 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사회 같은 경우에서는 인종차별이 너무나 큰 문제인데 대표적인 예가 이제 컴파스 이야기는 워낙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제 재판을 할 때 특히나 범죄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재범을 다시 범죄를 저지를까 안 저지를까 이거를 인간이 정말 나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기에는 오류가 많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 컴파스라는 시스템이 개발이 됐고 스타트업에서 그런 다음에 이 스코어가 주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두 사람인데 첫 번째 사람은 로우 리스크. 다시 이 사람은 범죄 안 저질러. 다른 한 사람은 이 사람은 다시 또 범죄 일으킬 것 같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 결국에서는 인종에 대한 바이어스가 있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데이터가 흑인에 대해서 아프리카 아메리칸이라고 하죠.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대해서 굉장히 네거티브한 그런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이제 밝힌 것은 미국 비영리 언론사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회가 구성되는데 어떻게 보면 정부 섹터가 있고 기업 섹터가 있는데 한국에는 굉장히 적은 그러나 이제 점점점 발달하고 있는 난프라핏 섹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영리 단체에서 이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 뉴욕타임즈에서 이제 과연 알고리즘이 위기에 처한 아이를 구할 수 있을까? 근데 사실 미국에서도 아까 한국에서 한 것처럼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과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문화 자체가 신고를 좀 하는 문화? 뒷집에서 우당탕 소리가 나? 신고. 뭐 이런 신고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신고가 아무래도 옆에 무슨 아동학대 의심이 됩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이거를 수사할지 말지를 정해야 되거든요. 그 전화를 받는 사람이. 근데 그거를 판단하기가 되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정보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에서 내가 이걸 어느 정도까지 판단해야 되나. 근데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위험했는데 이게 위험하지 않다고 해서 그 나간 사례들이 거의 절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오류를 낮출 수 있을까 해서 알고리즘을 개발했는데 이제 초창기 알고리즘은 굉장히 사기업에서 개발을 했고 그리고 여러 개의 주에서 이제 복지기관에서 사용을 하게 됐죠. 근데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이것을 예스냐 노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공공한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학교에서 정부에서 같이 그 피츠버그에 있는 이제 알레가니 카운티에서 그 대학 교수와 그리고 그 정부 기관이 같이 만든 알고리즘은 끊임없이 오디팅을 하는 거죠. 간담회에서 이제 우리는 이러이러한 이런 걸로 팩터를 보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도 이제 편향성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공에서 사용하는 AI는 사기업이나 아니면 프라이빗 섹터에서는 AI는 굉장히 달라야 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AI가 적용이 될 때도 뭐 우리가 쓰는 뭐 유튜브에서 하는 뭐 추천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것들의 AI와 사실 공공 영역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대학 입시를 갈 때 뭐 정부에서 정말로 다 AI 면접을 하겠다. 이랬을 때 나에게 과연 선택권이 이거 내가 거부하고 나는 인간한테 면접을 보겠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우리에겐 그런 힘이 있는가? 그러니까 사적 영역에서 나는 소비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품을 내가 돈을 내고 선택할 수 있는 사유제라면 공공 영역에서 내가 시민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독과점의 위치가 굉장히 많고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AI가 공공 영역에 그 도입이 될 때 고민해야 될 점이 많은데요. 장점은 뭐 새로운 서비스도 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고 시간이나 자원이 절약이 되고 효율성이 증대가 되지만 그 실제로 위험의 요소는 뭐냐면 이 많은 시도들이 실제로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나은 결정을 하는가, 더 올바른 판단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실증 연구가 사실은 부족하고 우리 사회가 편견이 많다면 그것이 그대로 AI에 반영이 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러한 사회적 위험은 모든 사람한테 골고루 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AI가 도입이 될 때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아마도 지금 세대가 더 많이 AI 영향을 받게 될 거예요. 그 전의 세대보다는 여러분이 뭐 취업을 할 때뿐만 아니라 뭐 직장을 가지는 것부터 뭐 시험에서부터 아니면 일상에서까지 모든 면에서 아마 AI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세대 중에 한 세대가 될 텐데 이때 공공 영역에서 주어지는 AI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지? 내가 여기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 부분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서 이제 새롭게 나오는 게 그 생성형 AI거든요. 제너레이티브 AI인데 그 예전에 이제 아날로그 시대. 여러분 아마 응답하라 시리즈 봤죠? 이제 그 시대.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보는 그 시대에는 사실은 인터넷 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가 사람 관계에서만 친구를 통해서만 얻거나 책을 통해서만 종이로 된 책을 통해서만 얻었는데 이제 인터넷의 시대 90년대 2000년대부터 이제 피크가 되면서 정보의 바다라는 지금 조금 약간 촌스러운 표현 같기도 한데 정보의 바다가 이제 생기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생각하면 검색 엔진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나라는 생각을 했죠. 당시에 검색 엔진 안데 지금 한국에서 제일 큰 기업이 검색 엔진이죠. 사실 미국에서도 가장 큰 기업이 검색 엔진입니다. 뭔가를 찾아서 정보를 알려주는데 그게 제일 큰 기업이에요.
그것처럼 이제 인터넷 시대, 디지털 시대에서는 정보 산업이 생기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를 맺지 않아도 많은 여기 오게 된 여러분의 정보도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가 오고 있잖아요. 근데 인터넷 시대는 좀 다른 게 그 서치 엔진을 하면은 쫙 정보가 뜨면 여러분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맞고 이건 틀리고 뭐 블로그를 보더라도 뭐 그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생성형 인공지능은 에이전트 개념이 강하거든요. 나한테 정보를 정리해서 싹 전해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 오는데 뭐 최문정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걸 했지 근데 정보를 봤는데 전혀 다른 정보를 주면 내가 이게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없는 게 그건 내가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는 훨씬 더 서치 엔진보다도 더 강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의 세대 그리고 앞으로 지금 세대들이 살아갈 때 과연 아날로그 사회적 연결망은 필요 없냐, 뭐 친구는 필요 없냐, 그거는 아니죠. 여전히 기존에 있던 연결망은 존재하고 인터넷 검색도 존재하지만 생성형 AI 서비스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에브리데이 테크놀로지라는 게 있거든요. 좋은 기술도 굉장히 많죠. 요즘 이야기하는 그 나르는 그 택시 이제 곧 시행된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새로운 테크놀로지나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을 때 그게 얼마나 영향이 있는가. 근데 그걸 측정할 때는 사실은 총 사람들이 사용하는 양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아직까지 그 날아다니는 그 택시를 사용한 사람이 없으면 사실 그 영향은 굉장히 작은 거거든요. 반면에 뭐 저는 요즘 제미나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챗GPT나 제미나이를 많이 쓰면 그게 갖고 있는 영향력은 가장 크고요.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 있는 그 기관에서 나온 걸 보니까 챗GPT가 가장 많이 쓰고 10대가 제일 많이 쓴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챗GPT 사용하는 그 시간들을 좀 보면은 학생들이 방학일 때 좀 덜 쓰고 뭐 이렇게 양이 되게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세대가 일상생활 기술로 이제 생성형 AI를 쓰고 있는데, 근데 우리 갖고 있는 시간은 여기 150명의 24시간을 생각해 봤을 때 과연 몇 시간에 어떤 활동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회에 그 갖고 있는 그 리소스는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거는 그 달리를 많이 쓰는데 제가 발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미지가 필요할 때 달리2 지금 달리3도 나왔죠. 달리2를 많이 쓰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검색어를 넣으면 어떤 이미지가 오냐면 첫 번째 제가 넣었던 거는 이제 영어로 이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한테 이야기하는 그림을 그려줘. 그랬더니 이런 그림이 딱 나왔어요. 뭔가 약간 이상하죠. 그렇죠? 왜냐면 좌우도 좀 안 맞고 막 코수염이 있으시고 어떤 여성분은 막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간인 것 같은데 인간이 아닌 것 같고 막 되게 헷갈리긴 한데 되게 그럴싸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다 백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그 클라이언트 얘기하는 사회복지사를 그려줘 했는데 다 백인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는 에이지안 소셜 워커를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좀 이미지가 역시 약간의 사람 같긴 한데 또 좌우도 안 맞고 막 이래서 그 선 하나로 바꿔줘 하면 이제 조금 더 자연스럽죠. 그런 다음 픽셀로도 바꿔보고 그러다가 제가 그럼 이번에 한국말로 해야겠다. 한국어로 그럼 클라이언트에 얘기하는 사회복지사를 그려줘라고 얘기했더니 이게 정체를 알 수 없는 이게 닭갈비인지 비빔밥인지 아니면 떡볶이인지 아니면 다 섞인 것인지 하는 알 수 없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달리가 쓰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한글로 된 이미지는 먹는 것밖에 없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문화 다양성? 근데 우리는 굉장히 많이 이런 생성형 AI, 특히나 해외에 있는 그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거에 의해서 끊임없이 의식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는 과연 누구의 인공지능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그 AI 시대에 더 넓은 세상인데 저는 더 넓고 깊은 세상이라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넓은 것도 되게 중요한데 깊게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그 인공지능 전략대회라는 데에서 큰 포럼에서 이제 발표했던 내용인데 전 세계 두뇌를 우리가 그림으로 그린다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이제 한국에서 고등학생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인간이 만든 지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인간은 여기서 어떤 사람인가? 근데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와 비슷한 거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백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로봇을 만든다.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AI 에이전트를 만든다. 그럼 결정을 해야 돼요. 이 젠더는 뭘지, 아니면 나이는 무엇일지, 어떤 말투를 갖고 있을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그거는 사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가 투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전 세계에서 AI를 만드는 인력을 보면은 가장 큰 비중은 건강한, 장애가 없는 백인 젊은 남성이라는 거죠. 그 두뇌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많은 부분의 서비스의 저변에 깔려 있고, 그리고 챗봇은 그 생각을 모방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익숙해졌는데 과연 이 인공지능이 개발되는 과정과, 그리고 가끔씩 나오는 굉장히 그 컨트로버시한 그런 이슈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큰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생성형 AI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여러분도 아마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될 텐데, 중요한 거는 이제 비판적 사고 능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챗 GPT나 제미나이한테 물어보기 전에 그러니까 백지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선 비교하는 거죠. 이제 제가 그 대학원생들한테도 항상 이야기한 게, 뭐 논문을 읽을 때 이 사람의 의견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알아버리겠어, 내가 다 외워버리겠어, 이게 아니라 주제를 보면은 우선 내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제 먼저 생각을 해보고 읽으면서 내 생각과 계속 비교해야 되는 거거든요. 서로 대화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생각과. 그게 이제 비판적 사고 능력인데, 다 맞고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 관점을 생각해 보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상상력, 창의력이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해서 이거 너무 생성형 AI 문제가 많아서 나는 없이 살아볼 거야. 근데 사실은 그러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컴퓨팅과 잘 공존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아마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올 겁니다. 뭐가 될진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10년, 20년, 30년 살아가면 내가 나이가 더 들어갈 때 뭐 엄청난 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랬을 때 그걸 얼마만큼 잘 받아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잘 적응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혜롭게 활용하는 능력,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그런 능력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는 이과, 나는 문과 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나는 인공지능 해서 스타트업을 해서 뭐 엄청난 큰 기업을 이룰 거예요,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근데 저희 대학원에서 요즘 많이 가는 트랙 중에 하나가 그 큰 기업의 그 윤리 정책 부서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요즘 CSR 중에서 그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걸 넘어서 이제는 기술을 실제로 사회에다가 그 도입할 수 있고, 정말로 기술 기반 서비스를 팔려면 윤리나 정책을 하지 않고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엄청나게 좋은 기술인데, 뭐 대표적으로 구글이 예전에 AI 이미지 프로세싱 했을 때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게 이렇게 그 체온을 재는 손이 있는데, 체온을 재는 체온계가 있는데, 그게 손이 하얀색이면 체온계라고 나오고, 그 굉장히 어두운 피부색이면 총이라고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큰 이슈가 돼갖고 그 기술을 한동안 이제 멈춰야 되는 것처럼, 기술이 하나 나오는데 그 뒤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의 노력이 있는데, 그게 사회적인 거에서 어떤 편견을 반영하거나 윤리적인 이슈가 있으면 결국 사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거에 대비하는 그 부서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대학원에서는 그 구글 그 팔러시 어드바이저 하는 뭐 박동호 교수님 이런 분들이 이제 그 겸임 교수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아는 사람이나 지금 사회에 있는 직업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한 10년 뒤에는 처음 보는 직업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직업들이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세상을 더 넓고 깊게 보기를 응원하겠습니다.